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대구 달성의 박근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국익과 국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대전제 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새 천년의 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잘못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는 용기와 그것을 고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부 여당이 언론을 장악해서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언론 관련 문건에 대한 정현근 의원의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는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정책 실패를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국무총리께 외교 안보 정책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부는 외교 정책의 기조로 실사구시, 즉 실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어협정으로 우리 어민은 생계를 잃어 씨름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강행되는 대북 지원은 잠수함과 미사일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렇게 실사구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외교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로버트 김 문제, 탈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등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주장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상대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조국을 위해 전사한 국민에 대해서는 그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의 생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숫자만 해도 244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의 생還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을 폐지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법이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개정되어야 하고 법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개정을 거친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법 자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의 개정은 개정의 필요성이 충족되었을 때 진행되어야만 하고 특히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커다란 변화를 보일 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관계가 변화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연이은 간첩섬 난파와 미사일 발사 그리고 서해 교전 사태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변하지 않고 다만 우리만 변했을 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의 법입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을 꿈꾸며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 상황에서
이제 대로에서 북한을 찬양하여도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면 과연 우리 국군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잡는다고 도청, 감청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그것도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우리만 정신적 무장 해제를 당했을 때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북한이 적화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을 국무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고 남한만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변했다며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면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셋째, 국무총리께서는 보안법 개정이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 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는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우리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109명에 달하는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인 10대 청소년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21일에 보도된 KBS 쪽 60분이라는 프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참담한 교육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청소년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경제 성장률 8%대 실업률 4.8%로 올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표상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회복의 실상을 보면 엄청난 국내외의 빚에 의존하고 있고 배후 사태, 수신사 유동성 위기로 인한 금융위기의 재발과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올해 9%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년의 마이너스 5.8%를 감안하면 IMF 관리체제 직전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3%도 채 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일 뿐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의 성장에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이 아닌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실업률도 4.8%로 하락했다고 하지만 실망 실업자나 청년 실업자, 고학력 실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망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킬 경우 실업률은 정부가 주장하는 4.8%에서 7.5%로 높아지고 실업자 수는 106만 명에서 18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의 경제 회복은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여 빈곤율이 10% 이상으로 늘어나고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도 1년 사이에 30%나 감소했습니다. 또 국가 채무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120조나 증가하여 올 연말이면 200조를 넘어서고 개인 부분의 빚도 올 상반기 동안 7조가량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로 배후 사태 해결과 투신사 구조 조정을 계속 미룸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고 작은 외부 충격이라도 가해질 경우 투신사의 급속한 환매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와 국제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도 우리 경제가 이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하고 더욱이 내년도 경제의 인플레이션,
금융 대란과 같은 수많은 위기 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 정부가 잘못된 재정 정책과 원칙 없는 경제 정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IMF 관리 체제를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국내외 빚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가 올해 말이면 200조를 넘어서고 국민 1인당 부담액은 423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 동안 국가 빚이 무려 123%나 증가한 것입니다. 과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의 경제 기반을 일으켜 세우는 동안에도 우리나라는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의 건전성에 두고 균형 재정 내지는 흑자 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 기간 동안 엄청난 개발 부담을 안고도 세계적으로 건전하고 모범적인 재정 운영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관리 체제라는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일시에 국가 채무를 늘린 것이 과연 유일한 선택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모든 부문의 방만한 보조와 대우 및 투신사에 대한 공적 자금 추가 투입 등과 같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작정 돈을 빌려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며 생색은 현 정부가 내면서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들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특히 은행 하나 외국에 팔기 위해 7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겨우 5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겨 국부 유출 조창한 것이 과연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자랑하는 금융구조 조정의 성과입니까? 6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적 자금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금융구조 조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금융구조 조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 정부는 임기 초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빚을 다음 정부에 넘길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부의 원칙 없는 경제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현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표방해 오고 있지만 도청, 감청과 언론 탄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였고 시장 경제 또한 원칙 없는 빅딜과 금융구조 조정에서 보듯 철저한 명령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는 말뿐이고 실제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 빅딜의 경우 올해부터 세계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각종 예측을 무시한 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3위와 5위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빅딜을 강요함으로써 해당 기업과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자동차 빅딜의 경우도 삼성 자동차를 재무구조가 열악한 대우그룹에 넘기려던 발상이 문제였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또한 의심받을 만합니다. 원칙도 없이 추진한 결과 삼성생명 상장이라는 특혜성 결론이 나왔고 삼성 자동차 문제 해결의 지원과 대우의 파산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일률적으로 200%로 낮추라는 강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F 관리 체제를 초래한 과업의 과도한 부채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적정 부채 비율은 기업 스스로가 업종의 특성과 중장기 투자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한을 정해 획일적인 부채 비율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 논리에 따라 금융권이 알아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최근 발간된 OECD 연례 보고서조차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명령 경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21세기를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대우와 투신사 문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제2의 금융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우려하는 환매 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정부의 공적 자금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권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장 경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 장관께 종묘 주권과 WTO 차기 농산물 협상 대응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외국으로부터의 무역 자유와 압력 속에서 경쟁력 있는 선진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호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서울 종묘가 외국 회사의 헐값에 넘어간 데 이어 올해는 흑농 종묘와 중앙 종묘가 매각되어 이제는 국내 종자 시장의 60%가 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종자의 주권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은 씨앗에서부터 모두 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농산물에 더 이상 신소불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방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육종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WTO 차기 농산물 협상 대응 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로 농축산 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지난 에이펙 정상회담 때는 정부가 임수산물을 85%까지 확대 개방할 것을 자발적으로 제의하여 국제 통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협상력을 볼 때 다가오는 WTO 차기 농산물 협상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번 협상이 쌀 수입의 개방으로까지 확대된다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은 상실되고 소득 감소는 물론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쌀 직불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과연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근본적으로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쌀 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오로지 직불제 하나에 그쳐서는 안 되고 농림기술개발 사업 등 농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준비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게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지금 현 정부는 집권 2년이 채 못 되어 벌써 정치 사찰, 고문, 언론 탄압, 도청, 감청, 정치 보복, 표적 사정, 야당 탄압, 부정부패, 특정 지역 편중 인사, 외교력 부재, 잘못된 경제 정책 등 너무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후일 국민의 정부가 아닌 국민이 외면한 정부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그것도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우리만 정신적 무장 해제를 당했을 때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북한이 적화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을 국무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고 남한만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변했다며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면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셋째, 국무총리께서는 보안법 개정이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 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는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우리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109명에 달하는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인 10대 청소년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21일에 보도된 KBS 쪽 60분이라는 프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참담한 교육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청소년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국무총리께 외교 안보 정책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부는 외교 정책의 기조로 실사구시, 즉 실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어협정으로 우리 어민은 생계를 잃어 씨름하고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강행되는 대북 지원은 잠수함과 미사일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렇게 실사구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외교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실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로버트 김 문제, 탈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등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주장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상대국의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조국을 위해 전사한 국민에 대해서는 그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의 생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숫자만 해도 244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의 생還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이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인권 침해를 다음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경제 성장률 8%대 실업률 4.8%로 올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표상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회복의 실상을 보면 엄청난 국내외의 빚에 의존하고 있고 대우 사태, 수신사 유동성 위기로 인한 금융위기의 재발과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올해 9%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년의 마이너스 5.8%를 감안하면 IMF 관리체제 직전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3%도 채 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일 뿐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의 성장에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이 아닌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실업률도 4.8%로 하락했다고 하지만 실망 실업자나 청년 실업자, 고학력 실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망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킬 경우 실업률은 정부가 주장하는 4.8%에서
7.5%로 높아지고 실업자 수는 106만 명에서 18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의 경제 회복은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여 빈곤율이 10%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후로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을 폐지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법이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개정되어야 하고 법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개정을 거친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법 자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법을 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의 개정은 개정의 필요성이 충족되었을 때 진행되어야만 하고 특히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커다란 변화를 보일 때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관계가 변화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연이은 간첩섬 난파와 미사일 발사 그리고 서해 교전 사태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변하지 않고 다만 우리만 변했을 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의 법입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을 꿈꾸며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 상황에서 이제 대로에서 북한을 찬양하여도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면 과연 우리 국군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잡는다고 도청 감청을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대구 달성 박근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국익과 국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대전제 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새 천년의 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잘못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는 용기와 그것을 고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부 여당이 언론을 장악해서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언론 관련 문건에 대한 정현근 의원의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는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정책 실패를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야에